이제 몇 시간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누굽니까? 저는 이재명. 이게 뭐 대세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정부, 이 정부가 감당할 정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제 리더십, 철학, 정책,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 많이 기대를 해왔고. 그럼요. 그가 이제 행정가로서 이제 성남시장으로 첫 발을 들였잖아요. 네. 시민운동 하다가. 그때 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네. 갖은 유혹 싹싹 잘라내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쳐내고. 네.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아, 불가능하죠. 아니, 내가 시장이야. 형제, 자매 찾아와서 뭐 좀 잘 좀 해보자. 이런데, 그놈 모가지를 치기가 그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아.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인간 유형이 지금 이재명인데, 이재명은 그런 의미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 지도자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100% 공감합니다. 성남시에는 그러니까 그 어려서 교복 입고 다니는 어린아이들 네. 그렇게 부러워했다며. 그럼요. 그거 잊어버린, 나도 부러워했어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시장이 돼서 무상교복. 네. 그렇죠. 난 봤어요. 이 2012년에 내가 성남시에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제 집을 하나 사가지고 좀 있다 보니까 교복을 물려준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아니 교복을 물려주면은 밑에 그 애들이 그걸 좋아할까 했는데 좀 있다가 보니까 성남시의 삶이 그게 아니야. 진짜 굶고 사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있고 이제 이 성남시에서 그 청년들이 미래가 없으니까 집안에 그냥 틀에 박혀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심리치료를 좀 했어요. 성남시에서. 내가 이제 체면 심리치료로 무의식 심리치료를 이제 이걸 해줬는데 그때 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성남시 이거하고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보는 성남시하고 그 생활이 굶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 근데 그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교복을 물려주는 것은 대단한 혜택이야. 그래서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또 기억나는 게 학교에서 우리 여자아이들 그 생리대 제공해주고 그런 것도 하고 아주 기초적인 필수 품목들을 이렇게 공급해주고 그 따뜻함이 있잖아요, 그 사회에. 그러니까 이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있죠. 근데 그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내가 어렸을 때 그렇다고 해서 어른이 돼서도 갖고 있다?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초심을 잃지 않았다 이건데 이번은 초심을 그대로 갖고 오고 자기가 어렸을 때 그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 누구나 다 숨기려고 그러는데 그걸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팔이 다쳤다는 것도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걸 오히려 장점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참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장애를 오히려 자기 생활의 원동력으로 만드는 거. 대단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어려서 기억도 그 유명한 연설에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그 시장 앞에 공중 화장실 문지기 하면서 10원짜리 동전을 앞에서 받고 있었다.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과거를 내부에 잘 정리해서 정갈하게 지니고 이제 미래를 생각하는 그러게 이게 지도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재명 후보는 집에서도 매일 이제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아이들 뭐 가족들 모여서 토론을 한대. 밥 먹으면서 밥을 먹겠어. 그러니까 토론을 본래 좋아하는 모양이죠.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토론 과정을 난 유심히 보거든요. 보면은 한편은 논문 같아요. 그래. 무슨 말이냐면 훈련이 돼 있어. 습득이 돼 있고. 뭘 이야기하면은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이론을 꼭 설명을 해주더라고. 개념 정리를. 논문 쓰면 꼭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개념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말하는 것에 이 주장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개념 정리를 딱 빼고 자기 이야기만 해요. 근데 개념 정리 이론적 배경을 딱 듣고 나면은 내가 스스로 고쳐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이 꼭 개념 정리,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 자기 주장을 해나가니까
그것을 이 토론 과정에서 이게 소위 말해서 허점을 찾아 들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 TV 화면에서 자주 이제 목격되는 게 뭐냐면 토론을 하던 정책 발표를 하던 1분 동안의 시간을 드릴 테니 말씀해 주세요. 결론을 맺어 주세요 하는 요구를 받죠. 예. 그러면 정갈하게 1분 동안 기승전결이 딱 나오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다른 분들 보면 그냥 뭔가 적은 거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참고하고 두리번거리고 뭐 20분, 30분씩 해, 1분에. 그렇죠.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몰라. 예,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세상을 보는 눈과 논리, 논거가 항상 정리되어 있는 분이구나. 예. 근데 그렇게 정리가 돼 있으려면 그 평소에 생활 습관화 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거든, 이게. 맞아요. 맞죠? 예.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집에서 밥 먹을 때도 주제를 정해서 항상 토론을 한대. 한번 이재명 대통령 그 부부의 네. 집안에서 뭐 토론을 하는 걸 나오던데, 그걸 보고 나 상당히 감명 있게 본 적이 있어요. 한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면은 그 주제가 이 논점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게끔. 네. 근데 논점을 벗어나면은 그것은 다른 얘기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고 상당히 내가 공부를. 근데 그 배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 당신 오늘 화장이 틀린 이유를 알겠나? 색조가 틀렸고 뭐가 틀리고 이렇게 나오면 뭐 그거 당황할 텐데. 그래서 나도 이제 그 범죄학 박사로서 세미나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논문 심사를 할 때 보면은 그런 것을 기승전결 안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론적 배경인데 이론적 배경을 안 쓰고 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습관이 됐더라고요. 우리 그 시장 또 도지사님, 그다음에 당 대표,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이게 하는 게 딱 돼 있으니까. 이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가 정연한 거. 누구같이 60분 얘기하면 58분 갖다 혼자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엄연한 이론에 의해서 기승전결을 하게 되면은 실수가 없거든요. 아주 참 존경할 만합니다. 이제 변호사로서 시민운동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이 행정가로서 선출직에 도전을 했고, 그것도 성남시장에 이어서 또 경기도지사를 했고, 할 때마다 공약 이행률 1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전국 1위. 그리고 90%가 넘는 공약 이행 평가를 받고, 이런 것들이, 책임 행정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아주 새로운 그 기준을 제시했어요. 이재명. 어떤 기준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설계하고 생각하고 시작한 행정 업무는 딱 정갈하게 마무리하고, 임기를 끝내는. 그런데 그 모라토리움을 하고 난 이재명 시장을 정치 사찰을 하고 탄압해야 하는 이 임무를 띠고 있는 정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환영하고 미칠 노릇이죠. 미치고 펄쩍 뛰지. 어떤 흠이 있어야 잡아야 되지. 그치.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흠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한 거의 400번이 되지 않습니까? 그 뭐 동원된 인력도 보니까 뭐 일개 검찰청 규모라고 하던데 어떤 흠이 없어요. 이 암수범죄라는 게 있거든요. 암수범죄라는 것은 이제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범죄를 말하는 건데 미국에서 이제 한 논문에 보면은 이제 100명을 갖다 시내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딱 모아놓고 당신이 알게 모르게 저지른 걸 갖다가 한번 써보라 그러면은 90% 이상이 1년 이상 교도소에서 구금이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혐의만 가지고? 그렇게 써놓은 것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 것들 중에서는 예를 들면 습관적으로 이 길거리에서 침 뱉은 거 그것도 범죄예요. 침 뱉으면 경범죄잖아요. 신호 위반하고. 신호 위반도 그렇고. 그리고 이 욕하는 거. 또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에이씨 그냥 배 죽여버린다 이런 말 한 거. 그건 큰일 난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최강욱 씨 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어서 이 인턴 있잖아요. 그 인턴을 갖다가 써주는데 그걸 제대로 안 했다고 해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마 실형으로 해갖고 집행유예 돼 있을 거예요. 이 법의 잣대가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범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범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법의 감정이 맞아야 돼요. 법감정. 이게 법감정이 맞질 않고 그냥 어느 타겟을 향해서 범죄다 하면은 그건 범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정서와 상식을 준수하기 위해서 최소치를 정하는 게 법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고무줄같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법감정을 어긋나면은 그건 법이 아니에요. 범죄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논문을 왜 사람이 범죄가 되는가 해보니까 재미난 게 있어요. 범죄자가 왜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성격 이론 가지고 만들었고 했는데, 재미난 게 있어요. 나는 교도소를 4군데를 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교도소에 있는 죄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1200명을 갖다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재미난 게 전과자하고 범죄자하고는 틀리더라. 아까 말했듯이 길거리 가는 사람들 90%를 한 걸 가지고 하면은 전부 범죄자가 전과자가 될 수 있더라. 근데 전과자가 되는 거 뭐냐면 재수 없는 사람이 전과자가 되고 범죄자는 지 운이 좋아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이명박 대통령이 본인이 운이 좋을 때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운이 나쁘면 전과자가 되는 거야. 우리 이재명 이분은 그래도 본인의 기가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를 만들고 너는 범죄자야 딱 정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전과자를 만들려고 그런 거야. 근데 전과자가 안 돼. 하여튼 이분 스스로 기가 센 건지 아니면은 운이 좋은 건지. 스스로 철저히 관리해 온 덕이죠. 아니 근데 나는 이제 범죄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형당한 사람 중에 자기 죄가 아닌 걸 덮어쓰고 사형당한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은 왜 사형을 당했냐 이거야. 일단 쉽게 말하자면은 운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내가 이 논문 쓰는 데에서는 그걸 쓰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운도 계산의 수식어가 됩니까? 예, 됩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했는데 운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분은 대통령으로서 될 수 있는 거지. 운이 나쁘면은 안 되는 거야. 그 윤석열 같은 경우는 운이 다 한 거라. 누구 이제 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스톱을 치더라도 운칠기삼이라 그래요. 운 좋은 사람한테는 당하지를 못해. 그리고 운이라고 하는 걸 갖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라는데 절대 아니에요. 사람한테서 오고 사람한테서 운이 나가거든. 운을 만들어냅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운이 좋게 들어오고 그걸 음해하려는 사람이 오히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심보감에 처음에 본 하늘은 이 스스로 선을 쌓은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렇지 않고 이 악행을 저지르면은 화를 준다 이렇게 말이 이제 있어요. 뭐 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뭐 자기의 노력과 관리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운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나중에 한번 오세요. 내가 내 운이 어떤지 하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여기서 내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가지고 그 성격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진짜 어려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만큼 운이 좋은 사람도 없어요. 목에 경동맥 있잖아요. 1mm만 들어갔으면 죽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뭐 큰 것도 아니고 뭐 자기가 한번 당해보라고. 그러면요 그 말은 못 나올 거예요. 진짜 이 선을 행한 자는 하늘이 복을 주는구나 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의 탄압,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모략, 이런 게 주위를 꽁꽁 얽어 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끊고 헤쳐나오는 모습이 정말 경이로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기적이라고 해갖고는 설명이 안 돼요. 안 돼. 운이라고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운은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본인의 노력의 결과다. 그리고 본인이 의지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걸 갖다가
하나의 이 운이라고 할지 몰라도 본인한테는 그 결과는 그렇게 되게끔 돼 있다. 아까 내가 얘기할 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우연은 없더라고요. 전부 다 필연이더라고요. 저하고 우리 서총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매사를 갖다가 그냥 생각하지 않고 다 필연이다 생각하다 보니까 그 좋은 것도 그렇고 나쁜 것도 그렇고 그냥 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연을 절대 우연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딱 이 시점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운이 상승 국면이라고 이제 늘 믿고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네. 이제 뭐 K 컬처, K 푸드, 하여튼 K 이니셔티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면 이게 목에 힘도 좀 들어가고 기분이 좋았단 말이죠. 또 아무리 자기가 선진국 사람이라 해도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 이제 한국 사례도 자꾸 얘기하게 되고 그건 은근히 내가 이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추락을 하기 시작하더니 휘청휘청거리고 이게 뭐지 이게 K 폴리틱스는 완전히 실종되고 없구나. 예? 그래가지고 마음이 안 좋았어. 그게 한 3년여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게 이제 이유가 딱 갈라치기해서 너와 나 그들과 우리 구별해놓고 우리의 단결을 기반 삼아서 그걸 정치 동력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꾸 비난의 언어를 쏘는 거야. 그냥 갖다 때려 부시는 거야. 공격하고 증오하고 실력이 없으니까 아니 이유가 그거라고 봐요. 실력이 안 되니 저기를 때려쳐서 반사 이익을 얻어내자. 이걸로 우리 버티자 하는 생각들이 아니었나. 그냥 서로 공존하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더 나은 아이디어를 내고 방법을 제시하고 이런 것도 따라오도록 하면 될 거를 저기를 갖다 때려쳐 압수수색해 구속해 자꾸 이런 이제 원리로 정치를 이끌어가고 타협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들의 그 단결심 이거 하나에 의존해서 정치를 끌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대화가 없는 이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재미없는 상황을 이렇게 초래했는데 최고의 희생자가 이재명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보는데 우리 한국에서 이 6.25 전쟁이 났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쫙 올라가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 물러날 때는 100불이 안 됐어요. 맞아요. 근데 이 위에 항시 보면은 난 주식의 이론을 진짜 난 잘 봐요. 주식의 이론은 어떤 집단의 성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투자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올라가면은 꼭 저항선이 있어요. 밑에는 지지선이 있고. 그래서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한 단계 올라가고. 그게 못 들으면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게 뭐 저항선으로 받쳐주고 그러는데 우리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오면서 보면은 저항선은 그 가진 자, 보수 세력 이 사람들이 놓지 않으려고 하는 기득권의 이 저항선이 있었어요. 이승만의 삼선계열. 그건 하나의 우리 저항선이었거든요. 그래갖고 대한민국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4.19에서 국민들이 받쳐줬어요. 동학혁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또 임진왜란 때 이 국민들이 의병으로서 활동한 것들 네. 이런 거 보면 외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일본의 이 전쟁의 역사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의병이라는 게 없어요, 일본은. 근데 우리 한국에는 의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런 주권 재민 이게 항시 몸에 배어있고 그걸 갖다가 저항수를 받쳐줬어요. 그리고 이 박정희가 본인이 독재 정권을 이제 영구 집권을 하려고 하니까 이 저항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기득권 세력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떨어져 가지고 이 국민들이 6.29 선언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받쳐주고 또 이게 선진국 이제 들어간다고 조기 들어간다고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김영삼 정부 때 OECD 국가에 이제 가입을 했잖아요. 가입을 했는데 모양만 OECD 국가지 실제로는 후진국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IMF가 왔는데 우리 국민들의 이 금사와 모으기 이걸로 해서 이제 받쳐줬는데
드디어 3만 달러가 됐어요. 3만 달러가 되면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갖고 있었던 그 가부장적인 문화, 남성 우월주의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했지만은 그게 딱 대표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었던 모든 이 저항적인 천정을 깨야 되는데 이걸 갖다 막고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하나씩 떨어지는데 이번에도 빛의 혁명을 갖춰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그 우리의 저항순으로했던 이걸 뚫고 나갈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 후보라는 거예요. 이걸 뚫고 나가면은 이제는 대한민국은 완전한 선진국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 3만 불이 됐지만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이 K컬처 이렇게 하지만 선진국이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갖고 있었던 문화적인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잘 나가던 한국 대한민국 호가 대양 항해하다가 잘 가고 있는데 그걸 선장 하나 잘못 뽑아놨더니 그냥 암초인지 바위뼈 덩어리인지 모르고 갖다 들이받아가지고 이거 이제 가라앉게 생겼잖아요. 이제 이거 이제 빨리 수습해서 나가는 건데 뭐 정치, 외교, 경제, 민생, 국방 뭐 어쩌고 제대로 지금 정리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새로 정비해갖고 이렇게 정상화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조급증 때문에 자꾸 뭘 빨리 요구하고 하다 보면 이제 새로 출범하는 정부도 부담을 많이 안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바라기는 가급적. 우리가 빠르니까 그리고 또 우리 요구가 좀 급하니까 가급적 빨리 이제 정착화해서 국민도 좀 인내심 좀 갖고 정부도 좀 가속 페달 밟고 해서 이제 빨리 정상화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이라는 거 외국하고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원래. 네, 그렇죠. 요즘 프라이드가 좀 있어가지고 나 한국 사람이야 하고서 그 코리아님을 자꾸 이게 드러내고 이러는데 정말 그렇게 우리 한껏 길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도 되고요. 그 전 세계적으로 1950년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가 후진국에서 중진국하고 선진국으로 이렇게 올라온 나라는 대한민국이 없어요. 그러니. 그런데 거기에는 아까 말했듯이 저항선이 있었어요. 그걸 훌륭하게 우리가 극복을 하고 올라갔어. 이번에 이 윤석열을 통해서 나타나는 한국의 모든 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장애물, 요거는 이제 깨졌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 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뚫고 다시 이제 새롭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재미난 게 있어요. 요새 그 예언가들의 그 예언을 들어본 적 있어요? 예언? 예. 아니요. 그 예언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외국에도 있고 또 한국에도 있고 그런데 다 공통점이 있어요. 네. 2025년, 을사년에는 이 한국에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난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새로운 이 대한민국이 되면서 진짜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되면서 세계를 선도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에요. 근데 저는 예언을 뭐 그렇게 100% 신봉하는 건 아닌데 그걸 꼭 무시할 수도 없어요.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면은 이재명 이 대통령 후보가 우리의 이 한국에 내재하고 있는 모든 권위주의적인 것, 그 다음에 가진 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또 이 국민들보다는 전쟁을 통해서 자기네들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일종의 정복몰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일수하면서 국방력은 엄청 강하게 하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국방력까지도 하고, 그 다음에 외교, 이 외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 실리 외교를 해서 국민들이 자산은 국익 중심의 외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하게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릴 사람. 저희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리고 좀 이 연구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아 이분이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시점에 될 수밖에 없구나. 이 민주당에서 80 몇 프로가 됐잖아요. 대표가.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단지성이라 하잖아요. 집단지성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그 집단지성을 통해서 국민들의 뜻이 그만큼 나왔다는 것은 저도 이제 기대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떤 집단지성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로 이끌어 놓을 수 있는 힘을 발휘할 건지
이게 진짜 상당히 기대되고 그러면서 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성남시장일 때 예. 모라토리움을 했다는 건 우리 한국에 IMF 갔을 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걸 이번이 2014년 되기 전에 다 갚았어요. 그게 뭐 7천억인가 되는 거를 싹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그 빚을 다 갚고 그리고 엄청나게 발전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 그 경험, 비록 100만 명에 달하는 이 성남시라고 하는 도시지만은 이게 확대되면 국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라면 아주 소중한 거고. 당연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외교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 반열로 올릴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이제 6개월 동안 우리 국민은 정말 피눈물 나는 경험을 했어요. 예. 대낮에 갑자기 어느 날 예. 뜬금없이 뭐 계엄을 하니 쿠데타를 하니 내란을 일으키니 이래가지고 깜짝 놀라요. 지금 저 여기 요 앞에 가게들 다 비어 있어요. 그렇죠. 피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통을 지금 국민한테 가져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제대로 지금 돌아가는 게 없는 상황인데 이거 빨리 올리려면 정말 급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급하다고 뭐 씨를 바늘 허리에다 매서 쓸 수는 없는 일이고 이제 짚을 거 짚고 가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중에 제일 급한 게 이제 내란 세력 핀셋 포인트 수술해내고 이거 전체 판 엎으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아주 현명하게 딱딱 긁어서 이 내란 세력을 갖다 꼭 처벌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대해서는 본인의 잘못된 점을 반성할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해보고 다 했잖아요. 해보고 이제 공직 생활도 이제 30년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잘못을 했을 때 본인이 잘못한 걸 갖다가 반성하게끔 잘못된 걸 다 일일이 파헤쳐가지고 알려주고 자 그런데도 너를 용서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죄를 안 지어. 인정할 때 용서를 하는 거지.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근데 용서를 하겠어요. 좋은 게 좋다고 확인도 안 하고 그래 너 잘못했을 거야. 근데 봐준다. 그러면요 이 사람 뭐냐면 기가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안 돼, 못 써.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말이야 나를 갖다가 범죄자로 만들었어. 저 사람이 거꾸로 돼가지고 이 뉘우침이 없어지고 안 되더라고. 확실히 그래서 받아야 돼요.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하기 위해서보다도 확실하게 새로운 뉴 스타트, 이 새로운 출발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잘못된지를 분명히 가르쳐줘야 된다. 당연하죠.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해야 되지. 처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 그거 신속하게 발본색원하고 이제 빨리 미래를 향해 가야죠. 한 6개월 내에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너무 오래 가면 피곤해 또. 옛날에 어느 정부에서는 그걸 갖다가 한 3년, 4년 계속 끄니까 그 피로도가 그럼 국민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말이지. 오히려 그러려면 정말 정교하게 잘해야 돼요. 본질을 바로 깨뚫고 가서 핀셋으로다가 톡톡 떼어내. 정광석화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걸 바로바로 해야지 그걸 갖다가 이 실용적인 측면이 아니고 뭐랄까 좀 국민들에게 때에 따라서는 반하는 것이라도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한테 너무 눈치만 봐도 그것도 이제 우민 정치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자는 대통령은 그 내란 청산에 대해서는 맡기고 선장으로서 미래의 설계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국방도 튼튼히 하고 이제 튼튼한 국방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또 외교 전략이라는 수단이 있으니 그럼요. 또 한반도 평화문두도 만들고 대화도 복원하고 그 위협의 수준을 낮춤으로써 국방을 또 보장하고 이렇게 이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한테 이제 희망이 생기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저는 이 공직 생활할 때 참 운이 좋아가지고 북한에도 한 4번 그 특사 자격으로 갔다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권이 바뀔 때 거기에 직접 관여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지켜봐 왔는데
그 리더, 대통령의 의지 이게 얼마나 강한지를 내가 봤습니다. 특히 그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그 밤 10시, 12시 이런 때도 그 국정원장을 불러가지고 이 보고서를 갖다가 하나 챙기고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그 정보 수사기관에 이 피해를 본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칼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요리를 사용하는 칼도 될 수 있고 백정의 칼도 될 수 있고 또 이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활인의 칼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잘못 쓰면 살인의 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권력기관은 상호 견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힘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막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이 다음 정부에서는 내란 외환의 죄를 갖다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기관을 잘 보고 해야 되고 나는 제일 불만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 뭘 불만을 갖고 계세요? 지금 현재 보면 테러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정치인을 협박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테러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테러로 규정이 안 돼요. 외국에서 그 규정한 테러 단체에서만이 된 것이 테러라고만 해. 정치적인 것도 있고 종교적인 것도 있고 이념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수사를 못해서 그런 거지 그 뒤를 캐고 들어가면은 뭔가 나온다고. 그렇지만은 그걸 제대로 하지 않고 이건 테러가 아닙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이 살해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명백한 테러예요. 근데 그 테러로 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그리고 지금 그분이 죽는다는 게 혼자의 죽음으로 끝나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테러의 개념부터 새로 잡는 이러한 이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신하고 개혁하면서 뉴 스타트해서 선진국으로 안착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새로운 분야에 지금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가 발전에 많이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이종화 범죄학 박사님, 이종화 국장 모시고 이재명 정부에 거는 기대, 예,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했네요. 네, 뭐 숨김없이 또 가감 없이 뭐 저는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 학회 회장도 하고 있습니다. 뭐 교수로도 지금 있는데 또 공직생활 또 30년 하고 나이도 이제 좀 먹을 만큼 먹어서 뭔가 이런 이 공간에서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할 말을 좀 하면서 같은 이런 말씀 앞으로 이제 계속 자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또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서 박수 한번 칠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